1980년대 세계 3대 항만으로 불리던 곳이 있습니다. 유럽의 로테르담, 북미의 뉴욕, 그리고 아시아의 고베였습니다. 당시 고베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상물류의 독보적인 중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자리는 대한민국의 부산항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벌어진 항만 패권의 이동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4가지 국면을 통해 그 과정을 순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은 왜 항만 패권을 부산항에 빼앗겼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국면, 일본 항만 패권의 완성. 1990년대 초까지 일본 고베항이 누렸던 동북아 허브의 지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전의 잿더미 위에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룩한 강력하고 통합된 산업 및 경제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 경제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1946년 1인당 실질 GNP는 1920년대 초반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전쟁 이전부터 축적된 산업화의 경험과 숙련된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이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내놓은 부흥책이 경사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석탄, 철강과 같은 핵심 기간 산업에 부족한 자원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일본의 산업 지도를 해안가로 결정지었습니다.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철광석과 유연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일본의 현실에서 수입 원료의 하역과 가공을 위한 최정의 입지는 심해 항만을 갖춘 연안 지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기 정책 결정은 연관 산업들이 동일한 해안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경로 의존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안 산업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결정적 전환점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군의 핵심 보급, 수리,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군수물자 주문을 받았습니다. 도요타는 군용 트럭 주문으로 부활했고 조선소는 손상된 함정 수리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3년간 유입된 막대한 달러는 일본 경제 부흥의 귀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 특수가 일본의 수출 주도 경제 모델에 대한 실전 훈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조달은 대량 생산, 엄격한 품질 관리, 정확한 납기 준수라는 현대 수출 경제의 핵심 요건들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 후 상업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모의고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도쿄에서 기타 큐슈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지대, 이른바 태평양 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게이히는 행정과 중화학 공업의 중심지, 도쿄는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 기타 큐슈는 기초 소재인 철강을 공급하는 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 벨트의 핵심 관문이자 심장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한신공업지대의 고베항이었습니다. 고베항의 지배력은 6가지 핵심 요인이 체계적으로 융합된 결과였습니다. 수심이 깊고 태풍의 영향이 적은 천혜의 지리적 우위, 1967년 일본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 마야부두를 개장한 컨테이너화 시대의 선도자적 역할, 인공섬 항만, 포트 아일랜드와 같은 선구자적인 인프라 투자, 한신공업지대라는 강력한 산업 배후지와의 공생관계, 항만과 내륙을 잇는 완벽하게 통합된 물류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화물을 집결시켜 북미와 유럽으로 보낸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의 정점이었습니다. 태평양 벨트라는 엔진의 핵심 출력축이었던 고베항은 전후 일본 경제 기적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국면, 정상의 그늘. 1990년 일본 고베항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정상의 순간 일본 항만 패권을 지탱하던 기반의 이면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시 경제 환경의 급변이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급격한 엔고 현상은 일본 수출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은 막대한 유동성을 자산시장으로 흘려보내 전례 없는 버블을 만들었고 1990년 이 거품이 붕괴하며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버블 붕괴가 항만 패권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미래 투자 여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일본 항만 시스템 특유의 구조적 비효율성에 있습니다. 이는 버블 붕괴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항만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하역 절차,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무 관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요일 하역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24시간 연속 운영이 어려운 경직된 시스템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글로벌 해운선사들에게 비용 부담과 예측 불가능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앵고 현상과 맞물려 일본 항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항만 정책이었습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즉 메가십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화물을 한 번에 싣고 기항하는 항구수를 최소화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소수의 핵심 항만, 즉 메가 허브를 선정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내 정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벨트를 따라 이미 수십 개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고베나 요코하마 같은 특정 항만에 자원을 집중하기보다 전국 각지의 항만에 예산을 분산 배분하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그 어떤 항만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전략적 실패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바다 건너편에서는 준비된 터존자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기준 부산항은 227만 TEU를 처리하며 고베항의 뒤를 바짝 쫓아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항이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대 초 이미 부산신항 개발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제1허브 항만을 만들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의 후유증과 비효율적인 분산 투자 정책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때 부산은 이미 다음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에 섰지만 내부로부터 균열이 생기던 일본의 항만 패권, 양적 성장을 발판 삼아 질적 도약을 준비하던 부산항.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깨뜨린 것은 대지진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국면, 패권의 붕괴.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은 고베시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이미 내부적으로 약화되고 있던 일본의 항만 시스템에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한신 대지진이었습니다. 항만 패권 붕괴라는 지점에서 이 충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붕괴입니다. 지진의 강한 진동은 액상화 현상을 일으켜 집안 전체를 액체처럼 물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경고해 보였던 암벽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크레인들은 장난감처럼 구겨지고 쓰러졌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세계 6위 항만의 기능이 100%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파괴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 시스템적 붕괴였습니다. 항만의 가치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한신 대지진은 이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지진의 상징적인 장면이 된 한신 고속도로 고가도로의 붕괴는 고베항과 일본의 제2 경제권인 간사이 산업지대를 잇는 대동맥을 절단했습니다. 철도망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한요 신칸센을 포함한 모든 철도가 마비되었습니다. 고베항은 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고베를 경유하던 막대한 양의 화물을 처리할 대체 항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논리적인 대안은 일본 내 다른 주요 항만으로 물동량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다른 항만들 역시 고비용 구조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노조와 경직된 노무 관행, 복잡한 규제는 일본 항만 비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고 선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대안이었습니다. 둘째, 물리적인 인프라의 한계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로 전국 각지 항만을 분산 투자한 결과 그 어떤 항만도 고베가 처리하던 막대한 물동량을 흡수할 물리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내륙 운송망의 마비였습니다.
설령 화물을 요코하마항에 내린다 해도 최종 목적지인 간사이 지역으로 운송할 도로와 철도망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전사 입장에서 비싼 육상 운송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바다를 통해 인접한 외국 항만으로 화물을 옮긴 뒤 그곳에서 다시 피더선을 이용해 일본 서안의 중소 항만으로 운송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었습니다. 이때 글로벌 선사들의 시선은 유일한 대안이었던 부산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필사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지만 항만의 모든 부두가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지진 발생 후 2년이 훌쩍 지난 1997년 3월 말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2년이라는 공백은 동북아 물류 지도를 다시 그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국면, 항만 패권의 영구적 이전. 고베항의 붕괴는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었고 부산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부산항은 즉시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하며 고베항을 이탈한 환적 화물을 대거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베항의 몰락으로 인한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부산항이 차지했고 물동량이 폭증한 부산항은 2000년 세계 3위의 거대 항만으로 단숨에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진짜 전략은 바로 부산신항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신항 건설 계획은 한신 대지진 발생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기존 북항의 얕은 수심과 확장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계획에 한신 대지진이 강력한 가속 페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부산신항은 총 16조 원이 투입되어 16m 이상의 깊은 수심, 최첨단 하역 장비, 광활한 배후 물류 단지를 갖춘 처음부터 동북아 허브를 목표로 설계된 항만이었습니다. 1997년 고베항이 물리적인 복구를 마쳤을 때 떠나갔던 화물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항만은 여전히 24시간 운영조차 쉽지 않게 만드는 경직된 노사 관행에 묶여 있었고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분산의 역설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이 국가 물동량의 62%를 부산항 한 곳에 집중시킬 때 일본은 여전히 전국 60여 개의 컨테이너 항만에 자원을 분산시켜 어느 항만도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 허브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번 바뀐 물류의 흐름은 경로 의존성과 전환 비용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베항이 마비된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글로벌 해운 동맹들은 이미 부산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해체하고 여전히 비싸고 경직된 고베항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대한 전환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23년 기준 부산항은 물동량 기준 세계 5위, 한적 화물 기준 세계 3위의 허브 항만이지만 고베항은 관문 항만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이 부산항에게 항만 패권을 빼앗기게 된 이유를 4가지 국면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패권의 완성. 전후 태평양 벨트 전략과 고베항의 6대 경쟁력으로 완성된 일본의 난공불락의 시대. 둘째, 정상의 그늘. 버블 붕괴, 잘못된 분산 전략, 고질적인 비효율성과 부산항의 추격이라는 4가지 가려진 균열들. 셋째, 패권의 붕괴. 1995년 한신 대지진이 초래한 물리적 시스템적 붕괴와 2년의 결정적 공백. 넷째, 영구적 이전. 부산신항이라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결단과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패권의 흐름이었습니다. 고베항과 부산항의 이야기는 두 항만의 순위 변화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 국가의 산업 물류 시스템이 가진 회복 탄력성, 위기 상황에서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또한 해상 물류의 세계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으며 오직 변화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다가오는 변화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중국이라는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항만 패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식의 균형이었습니다.